성장 가능성이 없고 생산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나라에 어느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갖고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9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월 위기는 오지 않는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9월 한국 경제 위기설 그 네. 첫 번째 요인으로 코로나 시기에 사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해서 막대한 어떤 천문학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출들이 9월에 사실은 만기가 거의 도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부실화된 채권들이 금융권으로 옮겨져서 금융위기로 좀 전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현황을 좀 본다 그러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그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환 유예가 5차례 정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미뤄진 게 이게 5차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료가 2023년 이제 9월이라는 거죠. 일부분은 팩트고요, 일부분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만기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2025년 9월까지 더 만기 연장을 해줬다라고 이제 이미 밝혔고 상환 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 유예 종료가 되긴 하는데 이제 5년간 나눠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이자 거치 기간을 주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를 정부가 이제는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 위기설의 한 축인 이 소상공인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 이 부분은 저는 좀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상환 유예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지난해에도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에 몰아칠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런 스톰은 없었습니다. 태풍은 있었죠, 대신. 맞습니다. 9월 한국 경제 위기설 그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죠. 사실 뭐 가계부채 문제는 오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50년 주담대는 결국 손을 본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가계부채 위험 지금 어느 정도이고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차라리 9월 위기설에 온다 그러면 저 가계부채 때문에 올 거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일단은 2분기 기준을 봤습니다. 2분기에만 가계대출이 한 10조 1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전체 가계대출이 1,748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주담대가 14조 1천억 원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31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에도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9월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 가계대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가장 사실 우려스러운 게 2분기에 주담대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지금 증가액을 봤더니 지난 분기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었는데 이 정도 2분기에 폭발적으로 는 증가세가 그 부동산 호황기 때 21년도 9월달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는 거예요, 주담대가. 그래서 저는 주담대가 이렇게 빨리 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한 680조 원으로 이제는 됐는데 이게 전월 말 대비해서 1조 한 5,900억 원에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자체도 이제 주담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조금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왜 이렇게 늘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50년짜리 저는 사실 50년 저는 물론 시중에 30년짜리가 그중에는 가장 길었지만은 지금 50년짜리가 주담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주담대 50년짜리를 받으러 가신 거죠. 특히 이제 DSR 같은 이제는 회피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은행권 전체 연체율이 1년 전보다 2배 수준으로 주담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계속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영끌족이 계시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 생각은 영끌족이 아직 반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아직 안 하시고 아직 이렇게 끈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담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늦고 있는 거 굉장히 두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이제 정부가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이제는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 계열에서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옳게 대출이 진행이 됐는지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럼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죠. 규모를 줄이게 될 겁니다. 이런 방안으로 해서 이제는 주담대 50년짜리를 많이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한 국제 정세를 둘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중국발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도 사실은 뭐 장기 금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타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비구이안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간 7천억 규모의 회사채 상환 연장 기한 상환 기한을 이제 2026년으로 연장을 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때는 뭐 고무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한 말레이시아의 이제 링키토아 표시 채권이자 이것도 뭐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네. 한 8억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이자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비구이안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불안하다. 왜 그러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7일에 지급하지 못한 달러 채권 이자 상환 유예 기간도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만기 줄줄이 도래하죠. 그래서 앞으로 갚아야 될 채권 그 원리금 총액이 157억 위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줄줄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 갚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못 갚으면 이거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무디스가 지금 뭐 비구 위안에 대해서 신용 등급 거의 뭐 회복 가능성이 없는 등급으로 이제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신규 자금을 끌어오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럼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경제의 이제 탈중국화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일단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하지만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우리나라 경제 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은 사실 PF 대출도 크나큰 문제다.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하기로 했고 아마 곧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나오겠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뭐 9월 위기설 한 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좀 전 따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산의 3대 요소라 그러면 토지,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이제 자본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산할 사람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력이 없으면 누가 생산합니까? 그렇죠. 뭐 일간에서 이런 얘기하죠. 소는 누가 키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일단 2분기의 기준을 봤을 때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합계 출산이 뭐냐면 가임기 여성이 이제 평생 동안 나올 수 있는 아이의 출생아, 가능성이 있는 출생아인데 이 비율이 지금 0.7명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명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0.7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아졌어요. 최근에 하나의 그 아마 젊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밈이 하나 돌아다닙니다. 그게 어떤 밈이냐면 캘리포니아대 명예 교수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종, 성별, 계급에 굉장히 석학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연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을 듣자마자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와우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와우. 이게 완전 뭐 밈으로 막 돌아다녔죠. 근데 그분이 보셨던 게 작년 합계 출산율이에요. 0.78명.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270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없어진다. 대한민국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도 몇 년 전에 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 외부 유입이 때문에. 네, 1위가 우리나라였죠. 1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거 뭔 얘기잖아. 뭐 어차피 뭐 나랑 상관없어. 그랬을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 가능성이 없고 생산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나라에 어느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갖고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 몰리지 않는다.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리스크이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 북핵의 문제, 뭐 정치적인 이슈, 뭐 기업의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에 더 낀다고 봐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내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